네, 5,000피 시대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의 스타죠. 그분을 모셨습니다. 석지연 PB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증권. 저거 다시 찍을까? 어때요? 그런데 저는 포트폴리오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대구의 범호동.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5,000피에 갔다가 내려왔다 넘나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뭐 꽤 오래 지속되겠죠? 안착. 안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자료를 쭉 보니까 금이에요. 네. 저희 리서치 센터 안에서 5,000피 코스피 찍기 바로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금이 온스당 한 4,900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이 먼저 5,000원 찍을까? 코스피가 먼저 찍을까 했는데 코스피가 먼저 찍긴 했어요. 네. 그런데 5,000에 오래 머무는 건 오히려 좀 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 저도 안 그래도 듣자마자 5천에 안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가는 거는 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객장에서 응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에 대한 질문을 또 양방향으로 많이 들어요. 코스피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기대심과 그리고 금에 대한 또 양방향적인 면에서 금을 어떻게 투자할까요?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금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날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많이 오른 건 좋은데 좀 불안하니까 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은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지금 제가 21일 기준으로 해서 금이랑 은이랑 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동안 1월 기준으로 종가로 한번 봤을 때요. 36.6%가 올랐고요. 금 현물 기준입니다. 그리고 26년 1월까지는 25년 한 해 동안만 해도 74.6%가 올랐습니다. 거의 우리 증시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은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은 현물인데요. 24년부터 25년까지는 36.5%로 금이랑 비슷한가 했다가 은이 정말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었죠. 작년에 네. 200%가 올랐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금 실시간 달러 기준으로 온스당 가격이 거의 4,952. 그러니까 거의 5,000 우리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은 현물 가격은 지금 거의 100을 바라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아침 방송에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70이라고 했다가 어느새 또 들어보면 80, 지금 90, 100을 목전에 앞두고 있죠. 지금 금이 아까 실시간으로 4,952달러. 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4,960포인트. 네, 거의 붙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네요. 자, 말씀을 쭉 주셨지만 뭐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것은 작년에 이미 판별이 난 것 같아요. 아니 혹 안전자산이지만 위험자산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또 작년에 어느 정도 판별이 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지현 PB가 바라보는 금 상승의 원동력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요. 제가 띄워드린 화면 한번 보시면 금이 25년 10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뭐 뉴스 기사로도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만큼 금이랑 주식이 동반해서 랠리를 하다 보니까 동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고 금이 이제는 안전이 아니라 투기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열주의보가 뭐 이렇게 일기도 했고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금 시세가 국제 금 현물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대 한 20%까지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5년부터 현재까지
S&P 500 지수와 금 선물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금 선물을 제가 노란색 골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5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것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조금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발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던 25년 4월에 이제 뭐 S&P 500이 내려갈 때는 금은 또 견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들로 조금씩 내려갈 때도 금은 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S&P 500과 금 선물의 시작과 끝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면 상관계수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S&P 500 지수와 금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이게 0과 1을 한번 봤을 때 1로 가까워질수록 그 둘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잖아요. 0.8이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일간의 변동률을 봤을 때는 상관계수가 S&P 500 지수랑 그리고 금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방향은 같아도 움직이는 이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의 본질이 바뀌었나 생각해보면 금은 찍어낼 수 없는 화폐라는 점은 동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승 하락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도 계속 상승을 하기는 했죠. 뭐 누가 납치가 되기도 하고 그린란드 사태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좀 금을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러우 전쟁 이후에 뭐 러시아가 이제 압류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 신흥국 중앙 정부에서는 조금 금을 모아가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뭐 금이 작년에 많이 떴죠. 네. 은은 더 떴고 지금 이쯤 떴으면 전망이 컨센서스로 모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견이 있습니까? 즉 대부분 기관에서 계속 뜬다라는 쪽에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지 아니면 이쯤 됐으면 더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 좀 이견이 갈려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그래도 26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전부 다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산주 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금도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려는 분도 많을 테고, 그리고 그 달러 국채가 더 이상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금 달러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또 국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금이 조금 상승 동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조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서 금도 여전히 견고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은은 어때요? 최근에 은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 200%의 은 그러니까 대부분 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은에 대한 시세 차익이 있었는데 그렇죠. 은은 또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은은 요즘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은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빈센트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은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떻다고 느끼세요? 최근에 뭐 IMF의 수정 경제 전망 보니까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숫자는 올라가는데, 근데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체감 경기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체감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도 그렇지만 네. 다른 지방에는 굉장히 일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구에 일할 데 없어요? 대구 일할 때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구의 그 경공업 이런 기업들 부품 기업들의 허브 아니었어요?
허브였었죠. 음. 였었고 뭐 지금은 조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섬유로 유명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서울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다른 지역도 동일할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어찌 됐건 IMF라는 굵직한 전망 기구에서 올해 괜찮다. AI발 수요 드립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제 전망은 일단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동돼서 은도 덩달아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먼저 은은 원래는 우리 금 동생이 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25년 성장률이 거의 200%에 달하는 은을 한번 보면 은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 수요가 은 수요를 보면 조금 귀금속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납땜이나 합금 포함해서 전기전자, 태양광 분야에서 50% 이상을 파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하단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네. 뭐 장신구는 17%밖에 안 돼요. 실물 투자 지금 18%인데 이것도 제가 시계열로 한번 보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 수요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광이 새로운 원래는 조금 뭐 해가 안 뜨고 그러면 원래 태양광이 굉장히 조금 발전이 잘 안 되고 해서 사실은 대기 전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조금 각광을 받기도 했고요. 다시금.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은을 많이 사용을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에 어떤 기술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은을 조금 50% 이상 많이 그 패널에 네. 넣어서 새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은이 전도율이 구리보다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비싸서 못 쓰는 거 아니었어요? 비싸도 어쨌든 뭐 탄소 중립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패널을 새로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AI발 수요도 굉장합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옛날에는 구리로 됐던 것이 지금은 은이 아니면 안 될 정도의 전도율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 한번 보시면은 네. 공급은 지금 거의 5년 동안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은은 전체 공급하는 그 그래프를 한번 봤을 때 네. 거의 한 30% 정도만 은 광산에서 채굴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재활용하는 게 일부 있고 나머지는 뭐 부산물, 뭐 아연이나 고려아연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수요 공급 법칙이랑은 조금 어긋나는 게 그 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시대에 어떤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전략을 보면 다 병목과 쇼티지 거기에 은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금이 한 돈에 얼마입니까? 지금 팔 때 살 때 가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뭐 현물로 살 때랑 금은방 가서 살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그냥 금은방에 가서 산다라고 네. 하면 100만 원 했어요. 100만 원이에요? 네. 하긴 뭐 많이 올랐으니까. 100만 많이 원. 올랐죠. 그러면 이게 역사상 어떤 시계열로 쭉 올랐습니까? 지금 한번 시계열을 보시면요. 잠시만요. 금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화폐 가치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화폐 가치가 내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유동성 장세로 내려가고 있고 네. 또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금리 인하기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HTS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 조금 많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월봉이거든요. 네. 지금 그냥 금 현물로 샀을 때는 86만 원, 87만 원 수준인데 지금 뭐 내가 살 때 팔 때에서 스프레드가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보면 100만 원 이상을 주셔야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 한 돈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작년에 한 70%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 후반, 9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100만 원 된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금 랠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가장 높은가요?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23년에 13% 상승하고 24년에 36% 상승하고 25년에 7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지현 씨 지금 금을 살 수가 있나요?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73년 스태그플레이션 요때 해서 거의 금은 한 번 오르면 되게 오래 오르잖아요. 한 10년씩 오르는데 70년대에 이렇게 해서 한 거의 9년 동안 1700%가 올랐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01년도부터 12년까지 해가지고 11년간 55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70년대는 뒤로 해놓고 지금 뭐 18년이나 20년 해서 그 시작을 언제로 보던지 뭐 지금 한 250% 18년부터 올랐다고 치면은 지금 거의 반밖에 안 오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요. 네. 그러면 지금은 랠리의 중반부 또는 중후반부를 시작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다시 네. 자료 한번 보죠. 화살표를 보니까 맨 최근의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서 더 가팔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최근에 들어서 뭐 기울기만 보면 가팔라졌지만 상승률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그래프와는 다르게 아직 그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주기가 짧아질 수는 있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2, 3년은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을 언제 살지, 언제 팔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다. 작년에 근데 가장 수익이 좋았던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있고 거기에 대장주 있고 네, 금 있고 네, 은까지 있었으면 최고네요. 최고죠. 그러면 올해도 그게 최고입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뭐 다른 손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금투자, 은투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뭐 주변에서 뭐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더라라고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상승률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 그러면 대부분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여전히 안 하시는 것 같고 금 투자, 은 투자 너무 쉽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빠삭하게 세금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금은 도대체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금은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금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드셨다면 금은 조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살 수가 있어요. 먼저 빈센트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고가 있으신가요, 집에? 집에 금고 있죠. 부자시네요. 네. 근데 금고 그러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네. 금고 안에 금송아지, 뭐 금 골드바 요런 거 뭐 사놓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현물로 이제 금을 사시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금을 이렇게 뭐 종로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데 가서 금은방에서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래 단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뭐 거기에서 뭐 정해진 대로 이제 사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그 부가세 붙여야 함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사실 15만 원 더 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사실 네. 91만 원을 사는 거네요. 100만 원 보통 어, 맞춰가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100만 원만 들고 가면 100만 원어치 못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도 뭐 수수료지만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시세를 보면 뭐 세금 외에 정련이나 세공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추가로 붙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시작부터 마이너스 15%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아, 세금이 처음부터 붙는다. 그렇죠. 그럼 일단 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금은 서울에서는 이제 종로가 워낙 금은방이 쫙 있으니까 예물은 뭐 청담동에 있다 하더라도 대구는 그런 데가 있어요? 대구도 지명 이름이 뭐예요? 대구는?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종로처럼 대구도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대구도 종로예요. 아, 대구 종로예요? 대구도 종로예요. 대구도 종로구나. 네, 맞습니다. 아. 대구도 그 종로에 금은방 골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서울에 있는 그 종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현물을 사면 결국 부가가치세도 있고 네, 금은방이 레드오션이니까 그렇죠. 옆집과 옆집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가로 약간의 변동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계세요. 뭐 여기는 얼마예요? 저기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집에서 딸깍 한 번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주 뭐 금현물 시장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하고요.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요. 그리고 금 펀드나 골드 뱅킹 뭐 그리고 KRX 금시장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서 그 거래를 하실 수 있는 KRX 금시장입니다. 금현물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현물을 사더라도 거래 단위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이렇게 공정 가격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살 때, 팔 때 가격이 따로 없습니다. 저한테 그 외국인 손님이 한 분 오셨거든요.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도 되게 나라가 많은데 어떤 외국인입니까? 그리스 분이셨어요. 그리스? 네. 그리스 모 되고.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 네. 네, 소개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응대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금현물 투자도 관심이 있고 다른 투자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은행에서 그 pen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 모았대요. 금 코인을.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스프레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금 현물을 상담을 받으시면서도 스프레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금 현물 시장은 스프레드가 없어요. 뭐 한 10원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골드뱅킹이나 금펀드는 사실 뭐 금 현물을 살 수도 있고 상품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세금을 알아야 네. 나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모르고 그냥 금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사거나 뭐 골드뱅킹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물 매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요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금을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데 재테크 차원에서 금을 산다면 KRX 금시장에서 사는 게 가장 쌉니까? 가장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적은 돈으로 시작하기에는 골드뱅킹이 맞아요. 왜냐하면 0.01g 단위로 살 수가 있거든요. 적은 돈이라 하면 얼마 정도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금 1g이 한 23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요. 23,000원 정도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한 기만 원, 한 몇만 원 정도로 금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행 골드뱅킹 네. 이것도 그런데- 똑같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누릴 수는 있죠. 그런데 나중에 팔 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아, 이건 분리과세 안 해줬네.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한 그 매매 차익에다가 마이너스 15.4%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벌지 이상 않아도 그 이상 버셔야지 이제 수익인 거죠. 그럼 이거 손해잖아요.
20% 이상은 버셔야지 5%가 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은행 골드뱅킹은 세금 측면에서는 이롭지 않으나 적은 돈으로 한번 트라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상품. 네, 5만 원씩 뭐 자동이체 뭐 요 네. 정도는 뭐 괜찮지만 저라면 5만 원씩 자동이체보다는 30만 원씩 그냥 KRX 금시장에서 살 것 같아요. KRX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데요? 1g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1g이 한 23만 7천 원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거네. 매월 5만 원씩 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기에 한 번씩 삽시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금시장, KRX 금 선물 사면 되는 건가요? 금 현물 현물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사게 되면요. KRX 금 현물과 은행 골드뱅킹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손에 잡히지 않는 금이라는 점이 공통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금은 어쨌든 현물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이거를 실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다. 나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돌반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부터 조금씩 금 현물 모아가지고 애 돌쯤 다 됐다 했을 때 그걸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 요청하시면 실물 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이 금반지, 돌반지 해주는 게 금이 그렇게 귀한 것도 있었고 영원히 변하지 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금이 이렇게 비싼 거니까 어렵게 줬겠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금이 아무나 못 주는 가격이 되잖아요. 막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거 금 하나 주려면 금값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반돈, 반반돈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KRX 금시장 통장 줘라. 통장을 주게 되면 조금 뭐 증여의 이슈가 있을 수 네. 있겠죠. 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증여세 범위 이내에서는 뭐 금통장에 투자를 아예 시작을 아예 애기 명의로 해주시던가 네. 아니면 이제 돌반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인출하시면 되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현물로 사서 주는 것보다는 손자한테 이참에 내가 하나 계좌를 만들어서 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니까 KR에서 금시장을 통한 투자 시 장점을 좀 정리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써놨지만 장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8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지금 뭐 금융소득세나 종합과세 같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뭐 과세되는 거에 부담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점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것에서도 좀 자유로우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뭐 금펀드나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면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금현물은 좀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뭐 종로에서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데 없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앞에 장표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수수료는 그 KRX 금현물 시장에서 사시면은 어차피 증권사 계좌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수료를 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혹시 빈센트님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몇 프로예요 이거? 온라인 수수료가? 거의 없지 않아요? 고객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거의 없는 수준이고 네. 뭐 많아봤자 0.한 1%, 2% 거기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001% 아니었어요? 그거는 네. 주식입니다. 0.1% 정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골드뱅킹이랑 비교를 하면 10배 차이죠. 왜냐하면 골드뱅킹은 통장 거래를 한다는 게 이게 사이버로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매매 기준율의 1%, 매매 기준율이 가격이에요. 거기 1%니까요.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거래를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또 앞 페이지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 눈에 딱 띈 게 있는데 결국 실물로 찾으면 거래 금액의 10%라는 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 수수료예요? 그렇죠. 실물로 찾게 되면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금을 정말 실물로 살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그냥 종로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5%는 돈이죠. 아. 5%도 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를 보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관 이슈가 있구나.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오르는 시세 차익을 또 이렇게 현물 매입을 하셔가지고 또 간다면 그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황금성과 거래의 적시성 등등을 이용해서 KRX 금 훨씬 낫다. 훨씬 낫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소액 투자 가능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보관, 실물 인출 네.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절세의 마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세금을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한테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세금 얘기를 정말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어, 그쵸? 석시현 PB가 대구에서 자리 잡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세금 이슈를 상대방이 손님이 고민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그렇죠.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체크를 해드리면서 세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체크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특히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실 때나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나 세금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배당이나 이자 소득세가 15.4%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세이브를 하면 나의 실질 수익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가표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금연물도 동일하게 네. 매수하기 전에 조금 세금을 아끼셔야지 실질적으로 나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손님들 응대하면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어요. 네. 그러면 지현 씨가 KRX 금연물 사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했다가 지현 씨 나 이거 샀어요라고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화면 보여주세요. 근데 방금 이제 1인 2역 한 거죠? 그렇죠. 네네. 연기력이 좀 좋았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현 씨 나 이거 샀어요 하고 보여주는데 근데 ETF 그냥 일반 계좌에 일반 매매 계좌에 에이스 KRX 금연물을 사신 거예요. 잠깐. 이거는 이렇게 산 그 정의를 보면 그냥 금 들어가서 산 건가요? 지현 씨가 금현물 사라 했으니까 금현물 검색해서 샀대요. 이건 그냥 금융상품 하나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ETF도 금펀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ETF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S&P 500이면 S&P 500, 뭐 금현물이면 금의 가격을 따라가는 기초 자산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리율도 보셔야 되고 또 운용 보수가 생기게 되겠죠. 세금도 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물 인출도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KRX 붙어 있는 거 사세요라고 제가 또 SNS 본 적도 있어요. 그때 그냥 KRX가 붙어 있다고 다 사시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현 씨 이게 뭐야? 했을 때 네. 김프라고 그 ETF 어플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네. 금현물 시세, 실시간 금현물 시세를 국내금이랑 국제금이랑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괴리율, 김프라고 되어 있는데 네. 김프가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의 준말이잖아요. 네.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게 뭐 환율이나 뭐 수급이나 아니면 거래 비용 세금 뭐 아니면 아까 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뭐 국내 금이 더 비싸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최대 20%까지 붙은 적도 있기 때문에 20%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우린 80만 원? 아니요, 더 높게. 아. 120%. 네. 뭐 국제금이 100만 원이면 우리는 네. 120만 원에 사는 거죠. 그 이제 환율 때문에. 뭐 환율인 면도 있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금이 정말 많이 살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급이 좀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국내 금이 가격이 많이 높아졌었고요. 그때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 뉴스 기사에 꼭 헤드라인에 여보 금 살 걸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네. 헤드라인이 꼭 하나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좀 국민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도 되고 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좋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시기입니까? 아니면 역푸가 붙은 시기입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0.01%예요. 아, 거의 그럼 붙었네요. 역푸죠, 역푸. 역푸긴 한데 거의 거의 붙었다. 없죠. 네. 금을 외국에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맥 지수 등등도 보면 물가 차이, 또 맞습니다. 환율 차이 등등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당연히 금도 그렇다. 그런데 금을 거래하려면 김프라는 것을 꼭 화면에 뜨니까 이제 보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기 전에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 계좌 들어가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국내 금현물 시장에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ETF 체크라는 페이지 저는 어플에서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웹에서도 뭐 김프 뭐 체크하는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물어보셨던 절세의 마법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사실 아까 제가 케이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거를 가져오신 계좌가 ISA거나 네.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거나 IRP 계좌였다 하면 잘 사셨어요 했을 거예요. 잠깐만. 그럼 거기서는 세제 혜택이 있고 뭐 못 팔긴 하지만 그렇죠.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세제 혜택? 꼭 묶여 있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아, 그래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 IRP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묶여 있거든요. 굉장히 뭐 인출하기가 어려운 계좌인 거는 사실이고 네. 또 안전자산을 30% 이상 편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위험자산에 대한 편입 비중도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중고등학생인데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만들고 싶대요. 네. 왜일까요? 사전 증여? 사전 증여는 일반 계좌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절세구나. 그렇죠. 아. 왜냐하면 지금 연금저축 펀드는 그 안에서 돈을 굴릴 때는 네. 과세 이연,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전혀 붙지 않죠.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원래 우리가 뭐 예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15.4%를 뭐 이자를 받으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내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 8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 매해마다 세금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연시키니까 그렇죠. 오롯이 100%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의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진짜 정말로 은행에서 돈 뺏어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렇게 세후가 네. 많이 떼지는 줄도 몰랐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원히 모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버는 것에 좀 나가는 건데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상품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길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렇죠. 실제 원금의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스노우볼 효과가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세액공제 혜택을 우리 직장인들은 많이 받잖아요. 뭐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 IRP는 300만 원, 뭐 900만 원까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900만 원까지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절세나 복리 효과는 차치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만약에 안 받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던 그런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6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뭐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복리 효과나 아니면 절세 효과, 과세 이연 효과는 그대로 누리고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할 때 이 돈을 원금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원금에 한해서 그렇죠. 묶이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급할 때라면 그냥 수시로. 그렇게 수시로 빼면 좀 그렇겠지만 네. 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대학교에 간다던가 실제로 저한테 대학교 뭐 이렇게 갈 때 좀 쓰지 않을까요? 라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전 중학생인데 벌써 준비를 하나 싶었는데 현명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투자랑 세금은
일찍 하면 할수록 경험도 쌓이고 좀 더 박학다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금 상품에 대해서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은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은 선물은 특히나 연금 저축 계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ISA 계좌라. 아, 왜 그렇죠? 그냥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은 현물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TF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계좌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ETF로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은 관련해서 ETF가 나온 거는 여기 제가 넣어놓은 코덱스 은 선물 해지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삼성자산에서 만든 것밖에 없구나. 그렇죠. 선물은 IRP 계좌에서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랑 ISA 계좌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네. 닥터 K 님이 ISA도 원금은 인출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ISA도 원금에 한해서는 인출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거를 뺀 금액을 원래 연간에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뺐다. 원금에 한해서 뺐다 하면 나의 남은 그 납입 가능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뺐으니까 다시 2천만 원 넣어야지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자유나 나갈 때는 자유가 아니다. 마음대로 안 네, 된다. 허들레이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빼지 말라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코데스, 그러니까 삼성자산에서 만든 은 선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이례적인데 은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떴는데 맞습니다. 뭐 자산운용사가 다른 데서 좀 힘을 내야겠네요. 은 선물 빨리. 은 그렇죠. 은 그쵸? 선물이 다른 데도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 은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ETF가 나온다면 네.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손님 중에 한 분도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를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연금저축에서밖에 투자를 못 한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계열사지만 하나자산에서도 빨리 은 관련된 선물 상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오늘 전반적으로 금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에요. 코스피 5천 시대에 금에 대한 문의가 많구나. 그만큼 이제 불안하다라는 것도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으면서 불안하고 또 그 한편으로는 뭔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정세가 조금 불안한 면도 있잖아요. 코스피와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에게 제가 저 소개 영상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석지연이라고 했는데 네.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런 점이 조금 필요하죠. 안전자산을 편입을 한다는 점이. 알겠습니다. 이제 세금, 금, 절세 이런 것들은 범어동에 있는 여러분 대구입니다. 대구 범어동에 있는 석지연 PB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전에 나의 고객과 나의 손님이 고민하기 전에 미리미리 서비스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범어동 지점입니다. 자, 석지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